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부쩍 날씨가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고요. 옷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분리하면 민주당도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체포하는 게 아니라 기내에서부터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욱 변호사 때와는 좀 다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37조. 와, 억소리가 아니라 조소리가 납니다. 오늘 동아일보 1면에 그리고 다른 언론들도 다 1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37조, 과연 이거 어떤 돈일까요?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이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환대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 결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37조 원입니다, 무려. 37조 원. 국빈 방문, 우리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전, 에너지, 방산 40여 건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37조 원 어치 투자입니다. 제2의 중동붐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그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그렇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죠. 37조, 뭐 꼭 금액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중앙일보가 신면에 쓰고 있습니다. 내일 귀국합니다. 검찰은 인천공항이 아닌 비행기 내에서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인천공항에서 체포했죠.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는 기내에서부터 신병을 확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3년째. 오늘 조선일보가 2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3년째 어떤 것? 함께 보시죠. 인구가 3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1인 가구는 1,000만에 육박합니다. 그러니 인구가 감소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맞물리는 겁니다. 작년 인구 5,144만 명. 빨리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 감소 폭이. 그리고 고령화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빨리 줄고 빨리 늙고. 그 가운데 나홀로 세대가 1,000만에 육박한다는 현상도 맞물려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가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혼자 살고 있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이유 있지 않겠습니까? 취업이 힘들고 육아가 힘들고 출산이 힘든 이유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인구수는 그 나라의 경제 규모와 비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 결국은 이 경제 생산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창.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일본 반경 능력에 창을 쥐어준 미국. 사진에서 보시면 사이 좋아 보이죠. 중국 견제 강력한 동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동북아 안보 협력에 새 판을 깔았다. 미일 정상회담인데 한미일 이 전통적인 동북아의 동맹 관계가 공고히 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어째 일본의 군사력이 점점 커지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비대위원 출신의 김연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서재현 전 부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항에서 체포하는 것과 비행기 탔을 때 체포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내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귀국합니다. 자진 귀국 형태인데 검찰은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을 알까요? 모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행기 타면 체포. 내일 그 입 열릴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내일 귀국합니다. 검찰은 기내에서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일 자정쯤 태국에서 비행기 탑니다. 아침 8시 5분쯤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해 함께 귀국.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도착 즉시 수원지검에 압송하겠다. 검찰은 뭔가 지금 벼르고 있는 분위기. 보세요. 말을 보면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도착 즉시 굉장히 긴박한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모레, 굉장히 지금 급하죠. 오자마자 모레 구속영장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법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남욱 변호사 때는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거 기다렸다가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체포영장. 네네.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김성태 전 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란 이야기죠. 그렇군요. 네, 피의자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 일이라고 하는 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행기를 딱 탔는데 서울까지 오는 태국에서 서울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한 7, 8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무슨 자해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그 뭔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국주의라고 해가지고요. 예. 옛날로 치면은 선박, 배,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내부터 국적 끼면은 그때부터 대한민국 영토로 그 간주를 갖다가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사관이 어쨌든 김성태 전 회장이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봐도 그다음에 그 혐의가 뭐 그 1, 2년으로 끝날 혐의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혐의들이기 때문에 미리 체포영장을 갖다가 받아놓고 예. 그리고 아예 이제 수사관을 태국까지 방콕까지 이제 특파를 해가지고 우리 수사관을 보내서 아예 비행기 탈 때부터 같이 태워서 타자마자 체포. 그렇죠. 방콕에서는 우리나라 수사관이 뭐 체포하거나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태국 땅에서는 우리 체포영장이 효력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태국에 예. 그 뭐 우리나라로 치면 출입국 관리국, 그 태국으로 치면 이민국 사람들이 어쨌든 신병을 갖다가 예. 확보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틈도 보이지 않고 데리고 오겠다. 물 샐 그런 틈 이야기가 없이? 네네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수사관이 검찰 수사관이니까 옆에 앉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들어도 주고 좀 이야기 조언도 해주고 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체포영장은 잠정적인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48시간 내에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다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김성태 전 회장은 풀려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48시간 내에 이제 마무리 조사를 갖다가 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영장 발부되면 구속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번 도피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말의 틈도 주지 않겠다. 그만큼 조사하고 싶고 묻고 싶은 게 수원지검이 많다. 그런 의미다라는 말씀. 체포 당시 영상도 입수가 됐는데 순순히 잡혔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 직접 확인하시죠. 자, 이곳은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되는 태국 골프장입니다. 이렇게 태국의 이 수사관들, 경찰들이 붙잡았어요, 이미. 그리고 신분 확인을 요청하는 듯합니다. 자, 그러자 김성태 전 회장 뭐 순순히 체포에 응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김영주 의원께서 뭔가 이제 황제 도피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삶에 대해서 무언가 자포자기한 듯하다. 아예 가방 통째로 내주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심경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순순히 체포 절차에 응합니다. 뭐 일말의 저항도 없었어요. 핸드폰도 내주고 뭐 다 내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헤어스타일 변화도 여기서 잘 보이는군요. 파마 머리에 안경까지 쓰고 있는 모습.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 당시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김영주 의원님, 네. 김영주 의원님 앞선 분석이 좀 맞아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끔씩 했고 도피 중에서도 또 하나는 정치적 만명도 고려했던 기꺼이 잡혀간다는 생각 외에 뒤로는 외국으로 예. 공식적으로 뭐 탄압받고 있다 이런 명분으로 고려를 했고 또 안 들어갈 생각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잡혔지만 한국으로 안 가겠다 이런데 여러 가지 체크해 본 결과 상당히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렵다. 본인이 견디기 어렵다. 그만큼 멘탈이 많이 붕괴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이 망할 때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순수히 잡혀 들어가서 부는 게 훨씬 예. 여러모로 이익이다는 생각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모습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망칠 생각을 하면 저렇게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라도 막 도망가기라도 그럼요. 하면서 잡히는 모습인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허. 저런 모습들은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고 플랜 B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은 도피 중에 있었던 사람은 예를 들어서 김봉현, 네. 김봉현이 체포됐을 때 아파트에서 분당 아파트에서 해외 망명 중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도망가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화성이었죠. 그게. 그렇죠. 네. 김성태 전 회장은 뭐 이 라임 사태 김봉현과는 전혀 다르게 네. 그냥 순순히 마치 기다렸다는 듯 네. 이런 모습을 보인다. 매우 흥미로운 분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자기가 해명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고요. 예.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검찰이 고대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 어허. 입을 연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정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선수는 또 플랜 C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하. 도망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국적기에 태워서 바로 압송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 입을 열 걸로 보인다라는 김영주 의원의 분석도 곁들여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태국 이 경찰 당국이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태국에 한국 불법 체류자 너무 많아요. 라는 반응을 보였답니다. 뭐 태국 경찰 입장에선 그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태국 경찰을 설득한 사람, 검찰총장부터 총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태국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검찰총장부터 나서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지난해 8월 태국 경찰 한국인 불법 체류자 너무 많다. 수사 공조에 소극적. 한둘이냐 이런 거죠. 일단 지난해 8월 법무부 차관이 태국 검찰총장 면담 신청했어요. 11월 검찰 간부가 태국 경찰청장 면담 신청했어요. 한국 사람 왜 그래? 왜 이렇게 면담 신청해? 그리고 나서 막판에 12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한 태국 대사까지 접견을 했습니다. 3단계로 들어가잖아요. 소위 3쿠션. 협조 요청이 먹혔죠. 태국 경찰이 굉장히 적극적인 잠복 수사까지 해가면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에 성공했다라는 대목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지난해 8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그 경에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김성태 전 회장이 무시했다며 반드시 잡아오겠다라고 했고 그동안 그래서 뭘 했나가 궁금했는데 보니까 법무부 차관이 계속 이제 면담 신청하는 거예요. 네. 면담 신청, 접견, 면담 신청.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잡아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가 범죄 영화 또는 뉴스에서 보면은 국내에서 뭐 불법을 저지르고 동남아로 도피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죠. 네. 태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불법 체류자들 너무 많다. 저는 그 중에 상당수가 이런 김성태 회장, 전 회장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김성태 회장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수시로 폰도 바꿔가며 지인 차량 바꿔가며 거주지도 바꿔가며 사실은 지금 한 8개월 넘게 그러니까요. 계속 검찰이 찾고 있었는데요. 잡아서 내일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준비하고 전방위적으로 뭐 저희가 쥐를 잡듯이 이렇게 다 에워싸면서 궁지로 몰아서 결국은 싹 데려오는 거고 혹시라도 오는 비행기 안에서 딴짓하거나 다른 사람들 만나서 뭔가 꿍꿍이를 보일까 봐 기내에서 딱 체포영장 발의해서 그냥 꽉 붙잡고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난 사람들 보세요.
검찰총장, 태국 검찰총장 만났죠. 태국 그렇죠. 경찰청장 만났죠. 안 먹힐까 봐. 주한 태국 대사까지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태국과 대한민국의 검찰이 공조를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잡아온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자백을 받아내느냐, 또 지금 국내에 알려진 여러 가지 증거들과 실체를 어떻게 밝혀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 취임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70년 검찰이 쌓아온 노하우와 축적된 자산, 전달된 자산을 계속 빛내주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쌍방울 수사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검찰의 실력을 보여줄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검찰 살아있는 거다. 만약에 그래도 주한 태국 대사까지 접견했는데, 검찰총장, 경찰총장, 태국 대사까지 접견했는데도 태국에 불법 체류자 너무 많아요 라고 시큰둥했다면은 김영주 의원님, 네. 만약 다음 카드는 뭐가 있었을까요? 대통령 아니겠어요?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김성태 태국에서 시큰둥한 이유는 예. 김성태 회장이 옆에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직 경찰, 아하. 전직 검찰 출신일 가능성이 많거든. 예. 개인적인 경호 사단이 그런 내부 커넥션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거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우리 정부의 예. 한동훈 장관부터 검찰총장 여러 가지 어떤 뭐 한국 대사의 힘 이런 분들이 과거보다 훨씬 어떤 태국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 예. 옛날에는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한 20% 5대 1의 수준이었습니다. 외교관 수준이나. 그러나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을 좀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한 장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태국 범죄자 잘 잡아서 네. 또 서로 나쁠 거 없죠. 나쁠 거 없죠. 공조해서 보내주면 되거든요. 뭐 한번 마일리지를 그렇죠. 쌓는다 그런 생각으로 태국도 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이 내일 온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조폭 인연으로 시작된 검은 인맥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김성태, 배상윤 KH그룹 회장, 여기도 지금 도피 중이죠. 그다음에 오토바이맨 최우향 쌍방울 전 부회장, 전남 조폭 출신이다, 인연이다. KH그룹과는 한 몸통이다. 배 회장은 늘 무리한 투자해 금전적으로 쪼들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김성태가 돈 벌려주고 이자를 챙겼다. 또 다른 지인은 김성태는 주가 조락 세력에 자금을 제공하는 쫀칭으로 돈을 불렸다. 쫀칭. 이게 뭡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최우양을 통해 북한까지 뻗은 인맥, 최우양 전 쌍방울 부회장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년, 안부사태 회장 영입, 김정은 측근인 부 김영철과도 접촉했다. 최우양 소개로 김만배와도 인연을 맺었다. 검은 인맥, 조폭 출신 인연이다. 쫀칭. 서재현 부대, 쫀칭이 뭡니까?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쫀칭이라고 하는데 사실 증권가에서는 뭐 조금 그렇지만 쩐주. 그러니까 즉 이제 현금, 뭐 불법 사업이든 불법 투자든 간에 가장 핵심은 뭐 신뢰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신뢰는 돈. 현금이거든요.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검은 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성태 이 분이 다른 어떤 범죄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금융시장을 이렇게 교란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불법 자금을 가지고서 선량한 사업 자체를 이렇게 거무게 만들면서 사회를 굉장히 악하게 만든 그런 주범이다. 그래서 그 뭐 조폭이라고 해서 물론 다 나쁘겠지만 조폭이라고 해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쫀칭이라는 불법화된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은 굉장히 큰 악질 중에 악질적인 범죄라는 말씀이죠. 예. 자, 김성태 전 회장 측이 이재명 대표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의 얼굴을 본 적도 없다라고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김문기 전 차장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 발언을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김성태 전 회장 입장, 이재명 대표 입장 나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이재명 만날 계기도 유도 없다. 전화 통한 적도 없다. 그 사람을 만나나.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초토화됐다. 수사 환경이나 가족들 환경 안 좋아. 빨리 들어가 사실대로 밝히는 게 좋겠다고 결심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북 송금은 일부 인정했습니다. 당시 단둥 심양에 한국 기업 많이 나가 있었다. 회사 돈 10원도 안 줬다. 내 돈을, 개인 돈을 북한에 줬다. 외환관리법 위반은 처벌받겠다. 보니까 교묘히 큰 혐의는 또 부인하고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회사 돈을 줬으면 배임 횡령에 해당해서 처벌이 커지는데 본인 돈만 줬으면 외환관리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다 고지고대로 검찰이 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사를 해봐야 할 사항이죠. 이재명 대표도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김성태 모른다, 내복 쌀은 거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2년이라면 내이 사입은 거.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조만간 뭐 사실관계하고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 정리를 하죠. 아 여기 누가 그거 쓰셨네. 뭐 확 지나갔는데 내복사의 문제. 내복 사입은 2년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도 잘 알지 못하는 측근이 아니다라고 했고 같이 한 조에서 골프 라운딩까지 했던 김문기 처장도 모른다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도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불리하면 성남 시민도 경기도민도 계양 주민도 민주당도 모른다고 할 것이다. 박정화 의원이군요. 과거는 거짓말로 지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른다는 말을 국민의힘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전 회장도 서로 모른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이야기 KBS 보도 보니까 회사 임원이 그 돈을 들고 중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몰래 숨겨서 북한 측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회사 돈은 10원 한 장 안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뭔가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의도인 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네. 검찰이 다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김 회장을 모르는 거는 당연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게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 회장 당연히 모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했고 그런데 이제 의외인 거는 저는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는 안다. 알지만 뭐 더 이상 뭐 이런 거 안 했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김성태 회장도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상하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거니까 저 김진 앵커 몰라요. 근데 김진 앵커가 저보고 나도 정 변호사 몰라. 그럼 서로 모르는 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김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초토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지금 같은 세상에 일단 첫 번째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경기도가 무엇을 했느냐? 2018년과 2019년도에 뭘 했냐면은 예. 남북 교류 행사를 했어요. 했죠. 크게 했죠. 그때 누구랑 같이 했느냐? 아태엽이랑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경기도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거의 돈의 거의 대부분을 누가 썼느냐? 누가 대줬느냐? 쌍방울이 대줬단 말이에요. 예. 북한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두 명 있어요. 김성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두 분 다 북한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 했던 거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안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2018년 11월 달에 있었던 그건 아마 뭐 킨텍스인가 거기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나타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남북 교류 행사 때 이재명 대표가 축사를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돈 거의 다 그냥 수십억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돈을 썼는데 그 행사에 그 김성태 회장이 참석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참석을 갖다가 했는데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였는데 가가지고 제가 쌍방울 회장입니다라고 인사를 안 했을까? 뭐 두 가지 일이 다 안 했으면 서로 모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도 법인카드가 문제가 됐잖아요. 경기도 법인카드는 또 엄한 그 부인이 쓰셨고 쌍방울 법인카드는 또 엄한 부지사가 쓰고 다녔는데
그 부지사가 내가 제가 부지사란 말이에요. 저는 선출직도 아니고 이재명 지사님이 저를 부지사로 임명을 딱 해주셨어요. 그런데 쌍방울에서 거기에다가 저희 부지사님 쓰세요라고 법인카드를 저한테 줘가지고 그 법인카드만 뭐 드러난 게 3억 이상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카드를 받은 부지사인 저로서는 제가 회장님한테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가 제일 회장님이 바랄까? 지사님하고 한번 식사라도 한번 만들어 드리는 게 그게 보온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김 전 회장이 법인카드를 수억을 쓰도록 했으면서 그 당시 경기도 지사하고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화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석연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 분 말은 일치해가지고 서로 모른다라고 일치가 되긴 하지만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검찰에서 뭐 객관적인 물증, 뭐 그때 같이 그 아태엽 그거 할 때 그 남북교류 행사할 때 뭐 같이 사진을 찍었다든지 뭐 참석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검찰은 김문기 처장과 아는지 모르는지 또 밝혀야 되는데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밝혀야 되겠군요. 앞서서 말씀 중에 부인은 경기도 법인카드를 쓰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로 이게 다 결제되는지 모른다라는 취지의 또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수차례 했어요. 김성태 전 회장도 모릅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쌍방울 회장의 이름을 모를 수 있죠. 근데 김성태 저분은 거짓말한 거죠. 이재명 대표를 알긴 알죠. 대통령 후보고 이제 되게 경기도 지사를 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것은 이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다라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굴뚝 자체를 만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비 대납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경선 자금용에서 이제 의혹 제기가 들어온 것인데 지금 저도 계속 한번 언론을 이제 모니터링 해보니까 한 3-4가지 정도 의혹을 제기하는데 가장 공식적인 의혹 자체는 쌍방울의 전환사채 20억을 이재명 이제 그 변호사에 있는 로펌에 20억을 맡겼는데 그게 다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라기보다는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그 당시에는 이재명 변호사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의 로펌 그리고 특히 그 변호사 이름이 이남석이라고 그때 왜 국민의힘이 저를 굉장히 욕했던 것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그 당시에 청문회 때 윤대진 있지 않습니까? 작은 대진.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친한 분의 큰형이죠. 윤우진 전 용산 서무서장의 변호사가 이남석인데 이것을 이제 윤석열 총장이 소개시켜 주셨다 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하셨거든요. 비판을 많이 하시고 그 변호사가 M&A 건으로 한 겁니다. 이게 별개의 사건이다. 그런 부분에서 의혹 자체를 넘어서 이거는 굴뚝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비웃음이 아니라 이렇게 내의사 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검찰이 김성태 저분도 얘기했죠. 이재명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라는 의도는 이재명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보내려고 변호사비 대납을 너무나 의혹 수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검찰이 전 조국 장관 수사 때처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의 동생 그리고 친형 모든 가족이 다 구속된 거예요. 초토화되다 보니까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년 전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처럼 검찰 지금 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수사해야 되는데 왜 굳이 조국 장관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하고 계속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성남 FC 사건 뭐 도이치모터스 또 얘기할게요. 이야기하듯이 왜 자꾸 이렇게 선택적 수사나 선택적 열심히 하는 거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 대표도 이 대표의 변호사도 아닌 이 대표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며 민주당에서도 변호사비 대납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연아 의원님. 근데 이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좀 기묘합니다. 기묘하다. 김성태 전 회장은 쌍방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어른들 기억에는 이 네이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속네이를 만들지 않고 그래요? 예, 그 창업주의 아들 또 그 2세, 3세들이 사실 무분별한 확장 경영을 하다가 이게 이제 넘어갔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이걸 인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무자본으로 예. 이걸 인수합니다. 그리고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고 자그만치 51개나 되는 계열사를 거느리게 됩니다. 아니 요즘 무슨 전세 빌라왕이 갭 투자로 돈 한 푼도 없이 몇천 세대의 이런 빌라를 갖고 있다라는 것하고 거의 비교가 될 만큼 기업을 하나 그렇게 꿀꺽 먹은 겁니다. 근데 이 전환 사채 가운데에서도 이게 불투명한 거래 관계가 사실 의심이 되고 그중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대납 얘기도 끼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원하는 조사 하나 있죠. 주가 조작 아주 증오하지 않습니까? 쌍방울도 역시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주가 조작 혐의가 있어서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도 지금 혐의가 인정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진실은 밝혀봐야 되겠죠. 그러나 국민들께서 한 가지 궁금해하시는 건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개입돼서 정말 많은 변호사가 필요했고 그 변호사들이 진짜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지불했다라고 하는 변호사비는 굉장히 작습니다. 아는 지인들이라 싸게 해줬다. 그래서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냐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변호사비에 대한 진실 여부, 또 쌍방울이 대북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이화영 씨가 여기 사회이사도 하고 여기로부터 카드도 받고 또 대북 사업을 연결해 줬습니다. 지금 퍼즐을 맞춰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에 누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고 경기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람들도 다수 포진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입니다. 예, 여야의 다른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끼리 싸우는 일들은 피해야 한다라고 소위 내부 총질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 안팎에선 당원 80조 때문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이적행위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죠. 네,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는 일들을 정말 꼭 피해야 됩니다. 지금 엄중한 시기거든요. 진짜 엄중한 시기인데 적이 몰려오는데 침 뱉고 꼬집고 안 보이는 데서 발로 차고 좀 그런 거 줄여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모두를 망치는 일이잖아요. 같은 편한테 침 뱉고 안 보이는 곳에서 발로 차고 꼬집고 이러면 안 된다. 같은 편 침 뱉지 말라. 당 안쪽 안팎에서는 당원 80조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성남FC 사건으로 제3자 뇌물죄 기소될 경우 당원 80조 논란이 예상돼요.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원 80조입니다. 민주당 관계자, 성남FC 사건 기소 피할 수 없다. 당내에서 당직 정지 목소리 나올 수 있다. 이 대표직 정지죠. 이 대표 내부 총질 언급도 이런 상황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리 내부 비판 금지령을 내린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조선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사실 이재명 대표 검찰에 출석하자마자 당원 80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당원 80조 건들긴 했는데 그래도 그 뼈대는 박히지 않았어요.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일단 기소됨에 따라서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건 제3자 뇌물이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아예 기소만 돼도 직무정지인데 예. 뇌물이라든지 이제 그런 다만 경우에 따라서 뭐 정치적 탄압일 경우에 예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뒀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내부 총질인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당의 규칙과 규율을 지켜가는 것이거든요. 네. 당원은 왜 줍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끼리라면 그렇게 그야말로 어떤 외부를 적대화해서 내부적으로 자기가 사유화한다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내부 총질과 사실은 당원을 지켜가는 것은 다른 일이다. 다른 그렇기 일이다. 때문에 정말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당의 윤리위가 가동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규정을 말하자면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엄격히 이 사람이 직무를 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장해야 되고 의총이라든지 이런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당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예. 논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원 80조에 해당한다라는 당 안쪽의 지적도 있어요. 서재현 부대. 김용주 의원님은 내부 총질과 당원을 지키는 건 다른 일이다. 당원 80조 논의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서재현 부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 그 당대표 되기 전에도 그
뭐 이렇게 지방에 연설할 때도 사실 그 당원들하고 경청 투어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 그러니까 뭐 좀 이게 과일에 비유한 그런 것들이 작은 차이지만 그 했던 거는 동일한 말씀을 주신 거고,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당헌 80조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데 이제 외부에서나 뭐 언론에서나 관심 가진 거는 사실 당헌 80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예. 적용하면 언제 적용할 것인가, 그런 문제로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장을 조금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당헌 80조가 뇌물죄나 부정부패라서 처음에는 이게 이재명 대표 기소권 해도 이게 그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예민한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뇌물죄라는 좀 이제 그런 뇌물을 이렇게 법을 적용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직무를 정지하고, 그리고 추가 조사할 때는 저희가 윤리심판원에 수사 요청할 수 있다 확인하고, 그런데 이걸 당무위원으로 변경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체가 사실 제가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이. 그럼 사무총장은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님이신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렇죠. 바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검찰의 어떤 검찰이 의도된 행위를 했을 때도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라든지 혹은 당원들도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서로 한번 교환을 나눌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의논할 필요는 있다. 당헌 그러니까 80조 적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적용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할지. 그렇군요.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 당헌 80조 적용 여부가 상당한 논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대장동 현장 관리인 누구였을까? 유동규의 직접 보고 직보는 뭘까? 오늘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수원 조폭에 대장동 현장 관리를 맡겼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원 조폭이 여기서 왜 나올까요? 함께 보시죠. 김만배, 수원 조폭의 대장동 현장 관리. 성남의 뜰이 A사와 대장동 현장 관리 용역 계약을 했는데, 이 검찰 조사했는데 이 A사의 대표가 수원 최대 폭력 조직 조폭 간부의 둘째 딸로 확인. 용역 체결 6개월 전 설립돼 대장동 의혹 불거진 후 폐업. 그러니까 맞춤 회사였다 이거죠. 화천대유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죠. 39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두 가지겠죠. 김만배 씨가 그 조폭한테 현장 관리를 맡겨서 이 회사를 급조했거나, 아니면 조폭의 둘째 딸은 아버지와 무관하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대장동 의혹 불거진 후 우연히 폐업을 했거나, 두 가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라는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여 인사, 사업 방식 변경으로 주민들은 호가의 절반 정도 보상금만 받게 됐다. 원주민 손해봤다 이거죠. 주민 불만 반발에 조폭 간부가 실소유주인 A사의 용역을 맡긴 것이다. 현장은 살벌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수경 교수님 나왔습니다. 오늘 이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가 대장동 현장 관리를 맡긴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대표가 여성 대표인데 수원 지역 최대 조폭의 둘째 딸. 왜 둘째 딸일까? 형제가 있었는데 딸이 둘째였을 것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 의혹 보도는 검찰은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사실은 조폭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명목상은 둘째 따님이에요. 그리고 대장동 의혹 불거지니까 그 회사가 자취를 감췄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김만배 씨가 조폭한테 맡겼다고 보세요? 다른 명의만 빌려줬다고 봐야겠죠. 철거 용역업체라는 게 굉장히 험한 일입니다. 물론 뭐 험한 일을 여성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건설 현장 또 땅에 관련된 문제들은 정말 예민하고 이익이 아주 첨예하게
충돌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조폭이 이제 딸의 이름으로 회사를 하나 차린 거죠. 그리고 사실상 현장에서 아무래도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주 호가보다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격으로 땅을 뺏긴 거나 다름없다 보니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조폭을 동원해서 현장을 관리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은 이제 조직폭력배라는 게 예전에는 뭐 강목 들고 쇠파이프 들고 뭐 이렇게 활동을 했다면 요즘은 이렇게 멀쩡하게 회사를 차려서 서류상으로는 깨끗해 보이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지능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수사 같은 것들도 엄정하고 예. 아주 스마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검수완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검경이 함께 그 전문성을 협력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건설이나 토지 이런 부분은 토착 비리화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하는 검찰이 같이 수사에 들어가야 견제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서로의 전문성을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굉장히 스마트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조폭한테 현장 관리를 맡겼다라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김영주 의원님께서 서울시 부시장이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성남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아무리 대장동 일당들이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 하지만 원주민들 겁박 주려고 조폭이랑 계약했다는 의혹인데 그럼 성남시 눈 뜨고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불만이에요. 불만. 예. 왜 불만이었냐면 처음에 이 땅을 싸게 사들인 사람이 1천억 정도에 사들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감정가를 물어보니까 1조가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불만이 생겼죠. 자기가 판 돈에. 그러니까 조폭이 관리를 했어요. 초창기에. 그러면서 들어온 사람이 남욱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남욱이 왜 그 역할을 못하냐면 부산저축은행 때문에 역할을 못하고 그다음에 김남배가 들어와서 아하. 사실은 수원에 가장 조폭이 두 개 조폭이 있습니다. 북문파와 남문파. 그 중에 큰 조폭이 북문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 북문, 남문, 뭐 네, 문이 있습니까? 네, 수원에? 수원 하성에 아. 크게 이렇게 두 개 최고의 그 조폭 라이벌이 있죠. 북문파가 더 큰데 그것과 연관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마지막까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얘기하는 공익 환수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공익이 아니다. 그 많은 돈을 회수해서 다시 돌려줘야 될 게 원주민이다. 여기서 지금 논의가 되는 거예요. 원래 1조짜리 땅을 갖다가 시가 너무 싸게 10%에 가져간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요 안에서 딸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원주민들이 불만을 살 수밖에 없고 말하자면 이시종친회가 불만을 갖고 있고 뭐 수원 전체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성남 도계공을 만든 거 아닙니까? 원래는 용인 도계공을 만들 때 문제가 많아서 못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전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청 공무원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로 보면은 뭐 이부 시장이 전체를 통과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겨서 전체 프로세스를 가야 되는데 그게 거의 없이 유동규한테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 부시장으로 계셨으니까 저렇게 조폭한테 현장 관리 맡기고 39억이나 줬는데 시에서는 터치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거의 뭐 형식은 시가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웃소싱이 됐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시에서는 많은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시 관계자들은. 근데 그것이 사내기관이 전체적으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눈 감아줬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연아 의원님, 예전에는 재개발 사업할 때 특히 이제 뭐 철거할 때 용역업체들이 많이 좀 폭력을 휘두르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한 21세기에 대명천지 재개발 사업할 때 조폭들이 얼씬거리거나 예전처럼 뭐 강목 들고 현장 누비고 이런 거 다 불가한데 요건은 뭐 꼭 강목은 들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조폭의 그림자가 나온다 이런 의혹 보도예요. 어떻게 보세요? 도시개발 전문가시잖아요. 예, 이 대장동 사건을 제가 보면은
공공개발 사업, 특히 이제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해서 공익성을 추구했다는 탈을 썼지만 사실은 이것은 거의 개발 조폭들이 이 사업을 전부 다 진두지휘한 정말 양면이 다른 사업입니다. 민간 개발 사업으로 했으면 원래 이 사업은 환지 방식이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다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개발된 이후에 땅으로 돌려받는 조건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남시가 51% 지분을 가져가면서 모양만 공공민간이라는 방식을 썼지만 강제 수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굉장히 헐값에 토지를 빼앗긴 겁니다. 근데 이걸 끌고 가려니 공공이란 이름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의들이 이 조폭 관리 업체를 임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 불만 세력들을 잠재우려고 압박이나 분위기를 조성했겠죠. 마을 사람 한두 사람 이렇게 포섭해서 분위기 몰아가면 반발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말을 못 냅니다. 저는 상당 부분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용역업체가, 이 업체는 사실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폐업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제대로 회계나 세무 이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39억을 줬다는데 정말 저에 적합한 인원이 투입이 된 건지, 아니면 저건 역시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또는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준 계약인지도 알 수 없는 사건이죠. 예. 자, 아직은 의혹 보도 단계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 반론이 있으면 바로 보도해 드리겠고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로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성남 도계공, 그러니까 유동규의 직보를 받았다라는 진술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직보입니다. 유동규의 직보.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를 패싱하고 유동규 성남 도계공 관계자들로부터 직보받았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업무 담당 성남 공무원의 이 씨를 동아일보가 오늘 인터뷰했는데요. 성남시장 결제 받으려면 내부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성남 도계공에서 직접 보고해서 당황했다. 성남시를 패싱했다는 거예요. 유동규, 상급기관에선 도계공 사람이니까, 성남시가 상급기관이니까 와서 좀 조심조심하잖아요. 하급기관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장처럼 느껴졌다. 하급기관의 유동규 본부장이 도계공 사람이 와서 성남시에서 오히려 대장처럼 굴었다. 이건 뭐 주관적인 성남시 공무원의 느낌이니까요. 참고하십시오. 그리고요. 대표 사례가 2016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 도계공 보고받고 1공당 부지 분리 개발을 결정했다.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결합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동규 도계공의 직보를 받고 시의 반대도 불구하고 결정했다. 정영학 회계사 1공당 분리 따라 초기 토지보상금 약 100억 이상을 아낄 수 있었다. 대장동 일당은 100억을 세이브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대장처럼 느껴졌다. 대장동의 대장이 아니라 보스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급기관 성남 도계공. 그럼 상급기관 성남시에 와서 조심조심 한다는 건데, 결제도 성남시를 안 걸치고 이 시장에게 직접 하고, 유동규가 성남시에 왔을 때 대장처럼 굴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조금 이상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제 정부 부처들 있지 않습니까? 뭐 기재부, 뭐 산자부 이렇게 쭉 있는데 산하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면 사장님들도, 산하 기관의 사장님들도 담당 과장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아,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그 관장을 갖다가 하니까. 그다음에 그 조례 같은 걸 갖다가 보면요. 성남 도계공 정관도 그렇고 관련된 조례도 그렇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사는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보고합니까? 다 그 시에 있는 그런 부처를 통해 가지고 보고를 갖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의 실국장 결제도 받고 이제 보통 보고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데 이제 건너뛰고 시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실국장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뭐 사장이고 뭐고 간에 엄청나게 깨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동규가 그때 이제 사장 직무대리였는데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의 측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동규는 나랑 뭐 저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측근도 아닌데, 그러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
그 측근인지 착각해가지고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1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앙지방 그 검찰청 반부패 3부에서 기소를 했어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옛날로 치면은 부패 방지법이거든요. 뭐 김만배, 유동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다 기소를 갖다가 했는데 예.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느냐? 7,886억을 벌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수익이 어디냐? 택지 분양 수익인데 그게 4,054억이에요. 아까 뭐 김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영주 의원님도 다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성남 그 대장동의 원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을 했는데 그 근거는 도시개발법 22조거든요. 50%에다가 한 주만 더 갖고 있으면 수용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용을 갖다가 그 권한을 준 이유는 그런 성남 도계공 같은 회사가 주민들을 위해서 공적인 기관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민을 위해서 행사하긴커녕 다 김만배 대장동 일당을 위해 가지고 봉사한 거 아니냐. 그 결과는 무엇이냐. 다른 것도 아니고 택지만으로 4천억 수익이 났는데 그 4천억이 원래 누구한테 돌아갔어야 되는 겁니까? 대장동 원주민한테 돌아갔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만 해도 만약에 제 땅이 뭐 1억짜리 땅이 있는데 후가가 1억인데 그거를 후려쳐가지고 5천만 원만 받고 끝내라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원주민들이 그럴까 봐 이제 조폭들 해가지고 뭐 현장 관리한다 이런 일들이 다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이제 지금에 와서야 드러나는 거고 그 와중에서 피해본 대장동 원주민들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파트 분양 수익은 3,690억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비싸게 산 그 사람들 또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시장으로 있을 때 벌어졌던 일인데 한마디도 유감의 표명도 없는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 공무원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공직 생활 중에 공사가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건 공직 생활 중에 처음 봤다. 이런 짤막한 인터뷰가 오늘 보도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네. 그야말로 부시장이 계셨으니까 그 시장 내지 부시장에게 저 밑에 있는 하급기관의 직무대리가 시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정말로 잔뼈 굵은 뭐 공직생활 20년, 30년 했던 공무원들이잖아요. 뭐 과장, 국장, 실장을 제치고 직보를 한다. 그러면은 그 시장 내지 뭐 부시장을 모시는 국장, 시에 있는 국장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나를 물로 보내? 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저분이 진짜 측근 중에 측근인가? 대장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김연아 의원 좀 아픈 기억입니다만 SKH공사 왜 아픈 기억을 또 얘기를 해보면 SKH공사 사장이 시장하고 친해서 사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가서 국장, 부시장 만나서 절절매요. 그래요? 예, 그거 하나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 뭐 도시개발의 어떤 성남시에 뭐 국장이 있을 수도 있고 부시장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부시장 같은 보통 부시장이 하죠. 부시장의 직보가 돼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내용으로 보면 제가 다는 큰데 그냥 전진사항하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으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패싱인 거죠. 도시계획국도 소외됐고 성남시에 당시에 부시장에게도 소외되는. 그러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도계공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도 이 직보는 이례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동아일보 보도 내용 소개해드렸고요. 이런 걸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러니까 이 검찰은 대장동 수사팀이죠. 앞선 성남FC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수원지검의 성남지청이고요. 요건 대장동 수사팀이 설 연휴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요청할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소환인데 2021년 대장동 수사 초기에 배임 피의자 이재명으로 적시해서 입건했다.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초기부터 수사팀은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다라는 거죠. 지난해 7월 수사팀이 새로 구성됐죠. 관계자들 태도 바뀌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설 연휴 직후 이재명 대표 배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그러면 뭐 설 연휴 직후가 될지 뭐 2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장동 수사팀, 그러니까 성남FC 수사팀 따로 있고 대장동 수사팀에서도 2021년 초부터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염두에 뒀다니까 설 연휴 이후에 어쩌면 또 한 번 소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일단 이 수사가 2021년에 시작됐다는 건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보복 수사하는 거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이미 배임 혐의를 염두에 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도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뭐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돈을 직접 받진 않았어도 그리고 정진상이했고 나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배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전 정부의 검사들도 생각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리고 입건을 한 이후에 좀 시간이 한참 있다가 성남시청에 압수수색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기라도 하는 듯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는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전 정부의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보면 선택적 태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빠르게 수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느슨하고 천천히 시간을 벌어주면서 수사를 했던 그런 정황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설 이후에 이제 소환을 할 가능성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는 이미 한번 성남FC 별건이지만 성남FC 소환을 받아서 나올 때 검찰은 답정 기소,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기소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 조작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엔 안 나간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대한 검찰 소환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나중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검찰 수사에 협조했는데 무슨 구속이냐 이런 식으로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이라도 소환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대장동 수사팀이 소환을 요구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처럼 직접 검찰에 출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김용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지난번에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향후 발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당하게 나가겠다 그러면 수사를 받는 모습은 지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안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나간다 안 나간다 굳이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또 검찰 측이 어떤 대응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측에다가 접근하느냐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는 아마 그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성남FC 사건은 본인이 봤을 때 굉장히 말하자면 무죄도 가능한 여러 가지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과 가장 충돌이 되는 부분인데 다른 사건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성남FC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더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좀 회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예,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성남FC 의혹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팀도 별개니까 피의자로 지목을 한 이상 이재명 대표의 반론도 좀 청취를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일 텐데 수사에 진척하려면 그러면 언젠가 소환을 해야 될 것인데 만약에 거기에 응할지 않을지는 또 이재명 대표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다라는 거면 그렇게 되면 정익준 변호사님 만약에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는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고민할 수 있겠군요. 체포해야죠. 소환을 갖다가 했는데 불응하면 최소한 서면 조사는 해야 될 텐데 서면 조사로 끝낼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대장동 의혹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예컨대 천화동인 1호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특가법상의 뇌물죄인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임무를 위반해가지고 제3자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장동 원주민들 얼마나 큰 피해를 받습니까? 그다음 그걸 통해 가지고 8천억 가까운 이익을 받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는 저는 굉장히 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익준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 네네.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뜨겁고 중요한 소식 두 가지 엄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무려 37조 원을 아랍에미리트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37조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سيدي أكرر الترحيب بكم فخامة الرئيس في بلدكم الثاني دولة الإمارات. واثق في هذه العلاقة الإماراتية الكورية ستحقق نقلات نوعية خلال الفترة المقبلة لمصلحة التنمية والازدهار في بلدينا الصديقين. 오늘 회담은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켜 나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7조 원) 전격 투자, 윤석열 대통령,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정상회담,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37조 2,600억 원 투자를 결심했다. 코로나 등 어려움에도 계약 이행하는 한국 기업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거라 굉장한 이번 순방의 성과로 대통령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님, 37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투자합니까? 저희가 과거 중동 붐일 때 사실은 우리 노동자들이 가서 건설 현장에 가서 예. 육체적 노동으로 그때 외화를 벌이해왔죠. 근데 이번엔 저는 보고 굉장히 감격이 됐습니다. 저기 보면은 꼭 우리가 37조 아랍에미리트에 투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예, 저렇게 환대를 받으면서 오히려 그 37조를 저희가 투자를 받는 겁니다. 에너지, 금융, 또 아랍에미리트의 여러 가지 도시 개발, 반도체 등등 자원 등도 있어서 굉장히 이제는 노동 집약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 집약적이고 또 굉장히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분야에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고 투자를 받고 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되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우리가 한 10년 전쯤인가요? 헬조선이라는 말이 청년들 안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조사에 의하면 이제 굉장히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하는데 그런 국격이 이번 행사에서도 많이 보여진 것 같습니다. 뭐 원전이나 방산, 네. 뭐 건설 이런 데에 투자를 한다는 거군요. 37조 원, 네. 오일머니,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가장 큰 투자 규모라고 합니다. 국빈 자격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부 인사 외에도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경제계 인사도 같이 갔고요. 중동에서 최고 귀빈에게 제공하는 낙타고기, 낙타고기가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환대에 감사한다. 한국의 형제도 환영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장관 8명이 같이 대동을 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각 분야와 함께 MOU 체결에 있어서 장관들이 8명이 대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아랍에서 이 낙타고기가 나왔다. 네. 자,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중동 전문가로서. 네네. 그 아랍은 사실 낙타의 나라죠. 낙타의 나라다. 그리고 이제 예. 우리나라에 말 경기가 있으면 거기는 낙타 경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낙타도 경기를 합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중동 방문했을 때 낙타 NFT를 만들어 봤어요. 굉장히 낙타 그걸 NFT. 좋은 선물로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만큼 왜냐하면 두바이 출장을 워낙 자주 가시니까 요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는 게 그 두바이나 아랍에미리트 귀족들이 낙타 레이싱을 좋아하거든요. 낙타 레이싱. 경주. 예. 우리나라도 솔직히 제주도 말고기 있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똑같듯이 낙타고기가 최고의 귀한 고기다. 귀한 고기로 선물 받을 수 있고 그 낙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 정도 대우를 받았다는 거고 실제로 보면 사우디가 한국에 대한 투자하는 전략과
아랍에미리트가 투자하는 전략은 좀 차이가 있어요. 좀 차이가 있어요. 투자하는 사우디는 굉장히 게임, 뭐 카카오 이렇게 딱 꼭꼭 집어서 몇 개를 한다면 굉장히 아랍에미리트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친환경부터 사실은 다양한 방산. 저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무기를 사지만 자기 안에 무기를 주지는 않아요. 우방 국가의 무기를 사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집트 같은 대리 전쟁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아이언돔 같은 어떤 뭐 소위 드론에 대한 안티 드론 시스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바카라 같은 원전 프로젝트부터 의료, 저분들이 운동을 별로 안 해서 병이 많습니다. 야. 모든 귀족들과 왕들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거든요. 예. 그래서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바쁘다. 1급지입니다. 아, 대사가 바쁘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7개 입장에서. 부족들로 구성된 국가이기 아. 때문에 7개 왕들이 오거든요. 예.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다. 예. 그 정도로 한국의 매력에 빠져 있고,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 뭐 그 아랍의 귀족의 아들을 만났더니 자기 부인은 OTT에서 사내 연애를 보고 있다. 아, 진짜요? 예. 자기는 아랍 부족 예. 그 부인께서 예. 그리고 자기는 제주도에서 요리사를 직접 공수해서 예. 할머니가 자기한테 선물로 생일 선물로 준 빌딩에 한국 음식점 차릴 거다. 그런 정도의 한국에 빠져 있거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그래서 한 단계 전략 말하자면 관계가 격상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이번 그 아랍에미리트의 어떤 순방의 의미다. 그렇습니다. 사우디에서도 그때 왕세자로부터 우리가 투자를 약속받았는데 요즘 이 중동 아랍 지역과 좀 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를 이간질하는 게 필요해요. 아, 무슨 말입니까 그게? 서로 투자 경쟁을 하거든요. 아하. 오일 머니를 가지고 투자. 예. 사우디가 이 정도 했는데, 사우디가 한국 무기 이 정도 샀는데, 그러면 아랍에미리트 우리도 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균형 외교, 네. 어떤 경쟁 외교도 잘해야 된다. 어쨌든 이번 순방은 의미가 있다. 네. 그런 분석 흥미롭군요. 자, 그런가 하면 외교부가 MBC에 소송을 걸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소송일까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법정으로 가게 된다. 외교부 MBC의 소송. 지난해 9월 MBC가 윤 대통령의 욕설 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는데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 중이었죠.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MBC가 주장을 했죠. 대통령실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발언했다라고 했지만 MBC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이 맞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다. 너는 바이든이라고 했다. 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 외교부가 박성재 MBC 대표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 사실관계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 제기했다. 외교부가 MBC 보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김수영 교수님, 이 외교부가 진행하는 소송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외교부가 소송을 하는 게 소송 당사자가 맞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어쨌든 외교부가 가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낸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외교부의 피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외교부 측에서는 어쨌든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런 식으로 곡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력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부가 이제 소송을 건 건데요. 사실 이제 정정 보도랑 반론 보도는 달라서 잘 아시겠지만 정정 보도는 상대방이 우리가 오보를 했다고 인정을 해야만 정정 보도가 가능한 겁니다. 아마 외교부 측에서는 정정 보도를 해라라고 이제 MBC 측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MBC에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겠죠. 그래서 중재가 안 되면서 이게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제 법정에서 저는 좀 이 다퉈볼 만한 게 뭐냐면은 이제 괄호 안에다가 미국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미국 국회라는 식으로 해석한 부분을 아예 자막 처리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허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부분을 자기네들이 그냥 해석해서 괄호에 집어넣음으로써 시청자들이 그렇게 인식하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퉈볼 좀 소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다 잊혀진 얘기고 지나간 얘기인데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각자가 또 판단하시는 바가 있는데 굳이 이걸 또 외교부가 소송을 해서 뭔가를 좀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소송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다시 한번 회자가 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졌는데 다시 상기가 되면서 아 그때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게 대통령실에 사실 안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가
그렇게 국민 삶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왜냐면 미국이 괜찮다. 바이든이 아니라고 우리도 생각한다라고 다 외교는 넘어간 일이잖아요. 오히려 이게 대통령이 뭐 국회를 향해서 XX들이라고 얘기한 발언만 좀 회자되는 거 아니냐. 그럼 외교부가 좀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뭐 굳이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법정에서 뭐 아무리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를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떤 전문가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외교부 혹은 대통령실 측에서는 그 과로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고 이건 명백한 오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기록에 남기고 강경한 모드를 취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강경한 게 필요하다. 만약에 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치 인정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법정까지 가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법원이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바이든인지 난리든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겁니까? 네네, 그렇죠. 이게 그 언론중재법에 보면요, 그 피해자는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정정 보도 청구 MBC에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정해달라. 근데 MBC가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정도 MBC가 아예 못 받겠다. 왜냐하면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 일방이 거부하면 불성립이 되면 효력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제 MBC가 받았다 그러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할 수 없다. MBC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은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해서 판결로 가는 수밖에 없다. 판결을 어떻게 낼지 한번 서부지법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켜볼만 하겠습니다. 그럼 재판부는 뭐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거 뭘 근거로 판단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갖다가 보고 Listen carefully 계속 듣습니까? 뭐 그것도 듣겠지만 조금 전에 김수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막을 갖다 넣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정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최소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인지 난리면인지 이걸 갖다가 입증을 해야 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MBC거든요. 그래요? MBC가 명백하게 이렇게 바이든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입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만나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 북카페를 연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북카페를 여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양산의 북카페, 친문 중진 의원이 건립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시위로 고통받는 마을 주민들의 도움되고 싶다. 나도 책방 일하고 책 번하고 같이 책 읽게 하려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좋아하시죠? 과거 갤러리에서 일했던 다혜 씨가 적극 권유한 걸로 안다. 그 강아지 달력 펀딩을 했던 다혜 씨가 적극 권유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되게 문 전 대통령이 좀 심심하신 것 같아요. 적적하시고. 보통 전직 대통령들이 어디에 강연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또 자기 그 정부 내에서 했던 일들을 좀 회고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도 좀 분주하실 것 같고 또 많은 정치 후배들이 찾아와서 고견을 묻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일 중에 왜 서점을 내시려고 할까라는 쪽에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시위로 고통받는 그 마을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답 이럴 수는 있겠지만 책방을 열면 더 시위대가 가까이 근접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더 노출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글쎄 좀 그 액면 그대로 의도가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것은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이제 파기된 게 아닌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개입하시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행보로 보입니다. 예, 김연아 전 의원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전당대회를 두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제목, 나경원 일파만파. 친윤을 저격한 지 7시간 만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해임됐습니다. 사직 처리가 아니라 해임이 된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 사직서 제출 직후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른바 친윤을 저격했습니다. 7시간 후 김은혜 수석이 윤 대통령이
기후환경 대사도 해임시켰다라고 발표합니다. 장관급 공직자를 해임한 첫사례. 강수를 대통령실이 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사표 처리가 아니라 사표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던 기후환경 대사까지 두 자리에서 모두 다 나경원 전 의원을 해임시켜버립니다. 친윤을 저격하자 그 자리에서 해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친윤 장제원 의원과 난타전을 벌입니다. 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 과연 총선 이길 수 있겠냐? 윤석열 지킬 수 있겠냐? 2016년 진박 논란으로 참패했던 총선이 떠오른다. 악몽이다. 라고 나경원 전 의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이 나는 진박감별사 될 생각 없으니 제2 유승민이나 되지 않길 바란다. 라고 또 날선 지적을 주고받습니다. 그러자 잠잠했던 이준석 전 대표까지도 가세합니다. 장제원 의원을 저격하는데요. 사무총장해서 공천파동 일으키고 싶다는 사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거다. 오만 협잡으로 정치 망가뜨리려는 사무총장 호소인을 심판하면 된다.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한번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무총장 호소인을 심판하면 된다라고 장제원 의원을 비판합니다. 이렇게 소위 친윤이 나경원 의원을 공개 저격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오히려 당대표 출마를 강력 시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전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을 직접 대변인으로 인선했다. 취재진과 메신저 단체 대방을 개설했다. 사실상 나경원 캠프의 모습을 갖추는 거 아니냐. 그 측 관계자는 전대 출마 가능성은 100%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판만파네요. 김수영 교수님. 오, 살벌해요? 그러게요. 진짜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누구 뭐 잘라라, 해임해라라는 말에 잘 안 그러셨잖아요. 네. 웬만하면은 그냥 안고 가는 스타일이신데 사표를 낸 걸 수리하기보다는 해임을 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장제원 의원이나 소위 말하는 자칭 타칭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것을 마치 대통령이 나경원을 드디어 반윤으로 이거는 선언한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한 거는 정말 그 윤 대통령에게 진짜 누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이 지금 당무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설령 윤 대통령의 호불호가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친윤이라면 이런 것은 윤 대통령이 그런 호불호 때문에 해임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마치 이제 정말 나경원은 반윤이다라고 얘기하라는 거는 되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뭐 출마를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계속 이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내가 이길 것 같은 싸움인지 아닌지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당대표 선거에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나서서 싸우잖아요. 나와서 뭐 지지율 얼마 안 나오지만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총선을 이겨야 돼요. 정말 판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당을 이끌어서 총선을 이기겠다라는 기계를 보여줘도 이길까 말까인 판에 상대방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랑 싸워서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이길지 말지 모르겠는 싸움에 내가 나갈까 말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당원들의 또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양쪽 다 이런 볼썽사나운 문제 보여주지 말고 나경원 대표도 나갈 거면 진짜 그냥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친윤이라고 말해지는 윤핵관이라고 말해지는 사람들도 마치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되게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통령실에서 전격 해임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한 논란이고 해임하자마자 기다려뒀다는 듯이 이 친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이 사실은 자처해서 제일 앞에서 나경원 전 의원 때리기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제2의 유승민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선긋기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당내 주자 두 사람에게 다 기회를 준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분명한 선긋기다 이건. 봐야 되겠죠. 말하자면 뭐 말씀을 하지 않지만 김기현 대표한테 마음을 두고 있지만 어영부영 이렇게 그냥
해촉, 해임 이런 말을 쓰리하고 사표 수리가 된다면 예. 당신도 한번 나가보시오.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많다. 아,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경원 대표가 그렇게 나에게도 기회를 줬다라고 해석할 여지를 안 남기는 거. 예. 근데 대통령실 메시지가 좀 혼잡스러워요. 처음에는 네.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표 수리 안 할 거다. 대통령의 나경원 위원장에 대한 애정이 크다. 이랬는데 며칠 뒤에 사표 수리가 아니라 그냥 해임을 시켜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또 그 사이에 어떤 친윤계 인사들이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지부진한 김기현 그 후보에 대해서 힘이 못 받습니다. 세계 하나로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부의 어떤 말이 그 사이에 통했다라고 보고 또 그 친윤계에 과정에서 저 호소가 있었다. 더 우리를 놀라게 한 건 바로 해임하자마자 그다음 선임을 시켰잖아요. 예. 대사하고 부위원장을 바로 사람을 그동안에 물색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섬뜩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해석의 여지를 없애고 우리는 단일한 한 카드다 예. 보는 거고 장재원 의원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나경원 의원이 자체적으로 유승민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떠밀므로써 유승민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결선 투표에서 나경원 대표가 됐을 때 어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윤 대통령의 레임스 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장 의원은 너무 여지를 안 두고 있다. 이런 네. 것도 우려스럽다. 자, 여론조사 몇 장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대형 미디어홀에 가서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선거 때 참 많이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나옵니다. 요즘 자주 나오죠.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자, 미디어 트리뷴이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이 32.5%로 선두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26.9%, 오차 범위 내에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18.5%, 그리고 유승민 10.4%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발표되기 직전에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 여론조사 함께 보시죠. 그 직전에 실시됐던 여론조사는 쿠키뉴스가 의뢰하고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이때는 나경원 의원이 1위입니다. 30.7%.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18.8%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다시 결과를 볼까요? 이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얼마 되지 않아 추가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결과가 바뀐 겁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18%대였던 김기현 의원이 32.5%를 받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자 나경원 전 의원 측은 이거 수상하다라고 반발했고요. 김기현 의원 측은 역전의 골든 크로스다라고 반겼습니다. 양측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여론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역전할 거다라는 거를 예측을 한 거는 여론조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 1위 자리가 굳건해질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서투르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공작이 벌어졌다. 이기는 리더십, 뚝심의 리더십으로 20년 정치를 저는 일관해 왔는데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역전의 골든 크로스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를 지켜보는 3, 4위권 주자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론조사 업체 미리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고 밝혀 적절치 않다, 진위 자체를 밝혀야 한다라고 나경원 전 의원 주장 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 4위 주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속내가 있을 것 같죠. 김윤아 의원님, 여론조사 결과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나경원 전 의원 쪽에서는 약간 좀 수상하다라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여태까지 굉장히 압도적인 표차가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이제 표차가 순서가 바뀌면서 또 격차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믿기지 않는 여론조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나경원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유승민, 안철수 후보까지 다 보게 되면 좀 특이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던 표가 지금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 또는 나경원 전 의원 후보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어서 일명 유승민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있다는 것이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약진을 하고 있다.
결국은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가 좀 가시화되면 또 이 여론조사는 바뀔 수 있다라고 어허, 보여지는데 그렇군요. 이제 당심은 어느 정도 확실한 마음을 표현하고 결기를 다지면서 뛰는 후보들에게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여론조사 해석까지 김연아 의원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 전당대회 주자와 관련된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비교 분석해보면 과연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도 좀 판가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